이필재의 질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고기용의 나무란 책을 내신 나무 칼럼니스트이자 나무 인문학자 고기용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저자 소개해서 봤습니다만은 나무 인문학자는 뭘까 짐작은 갑니다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제가 만든 이름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제가 쓰는 글을 보고 출판사나 뭐 신문, 이거 언론에 이제 저한테 원고 청탁하시는 분들이 지어준 이름인데요. 제가 나무 이야기를 쓰는데 저는 식물학적으로 나무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400년 된 나무가 언제 그 나무를 누가 왜 심었는가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쓰거든요. 제가 식물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식물학 얘기 쓰기도 어렵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계속 되다 보니까 저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그게 인문학 아니냐. 그리고 인문학을 나무 가지고 인문학 얘기를 쓰니까 당신을 나무 인문학자라고 하자. 딱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름을 만들어 주신 거지. 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좋네요. 나무의 인문학 이런 그런 거죠. 네. 나무에 얽힌 인문학. 네. 그리고 원래 전공은 국문학 하셨잖아요. 네네. 아주 최적화된 배경 같습니다. 더욱이 중앙일보에서 12년간 기자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이제 읽었습니다만 천둥처럼 나무가 내게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집안의 화초에도 눈길이 가지 않는 이제 고 작가님하고는 거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동안 숱한 나무들을 만나셨을 텐데 사람이 나무에게서 배울 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이 질문에 무슨 답을 해야 할지 좀 고민스러운데요. 사실 나무에게서 배워야 할 게 뭐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늘 하면서 지냈는데, 배울 점이라는 거는 난 사실 그렇게 딱 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나무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눈에 참 보기 좋고, 예를 들면 반려견도 마찬가지인 거죠. 반려견 같은 경우에 반려견으로부터 뭘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곁에 두면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끌어안고 다니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나무도 우리 곁에 나무가 오래오래 살아있으면 좋은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400년 된 나무 얘기를 얼핏 얘기했습니다만 400년 전에 우리 조상께서 심은 나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러면 그 나무 앞에 모여가지고 조상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물론 나무의 생명력에서는 굉장히 신비로운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이 배운다고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배울 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나무가 곁에 있어서 좋은 점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러게요. 반려동물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요즘 반려식물 이런 말도 쓰더군요. 어떻든 저처럼 나무 친화적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무와 가까워지려면은, 또는 나무하고 친한 척이라도 하려면은 어떤 시도를 해보는 게 좋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는데, 글쓰기 강의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제 강의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좋아하지 않는 거는 글을 쓸 수도 없고, 글을 쓰려면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되고, 좋아하는 걸 만들려면 오래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글쓰기의 시작은 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이제 제가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나무가 진짜 좋거든요. 좋으니까 한 30년 이렇게 다니고 그런 건데, 나무를 처음부터 좋아지진 않거든요. 가서 이렇게 막 보면 볼수록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한참 나무를 보고 있다가 돌아오면 자꾸 그게 떠올라요. 그럴 때는 제가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 놓고 보다가 이 사진이 좀 모자란데? 그러면 다시 또 가게 되고, 이렇게 되풀이해서 보면 볼수록 점점 좋아지는 게 나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선배가 왜 나무랑 친화적이지 않겠어요. 다들, 이렇게 너무 바쁘게 사시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나무 친화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은 곁에 있는 나무 잠깐 이렇게 쳐다보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벚꽃 잔치 할 때 안 좋으세요? 안 가보셨어요?
뭐 가본 일은 있습니다만 해마다 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갔을 때 별로 안 좋으셨어요? 갔을 땐 좋았죠. 좋았죠. 예. 그러면 너무 친화적인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저처럼 이제 저는 되풀이하니까 계속 좋아지고 했지만 바쁘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곁에 있는 남들, 벚꽃놀이, 단풍놀이 이런 거 찾아다닐 생각 말고 나무는 없는 데가 없거든요. 가로수에서부터 집안에, 아파트의 조경수에 없는 데가 없는데 거기 있는 나무들을 잠깐 이렇게 멈춰 서면서 혹은 멈춰 서기가 어렵다면 지나가는 길에 좀 걸음의 속도를 늦추면서 한 번 더 바라보는 게 나무를 좋아하는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이런 생각은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뭐 잠깐 뭐 인수 공통 뭐 전염병 이런 게 나오고 근데 나무하고는 서로 그런 관계는 아니라서 나무가 있으니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막걸리를 빚는 전직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막걸리 빚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유익균, 뭐 유해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해바라기균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도 뭐 유실순위, 약촌 이렇게 뭐 유용성, 효용, 사람 중심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뭐 분류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자세 연장선에서 인간이 결국 기후위기를 초래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구상에서 공생해야 할 반려종으로서 인간이 나무를 위하는 길이 뭘까요? 제가 지금 새로 나온 책을 이거 딱 들고 왔는데요. 이거 좀 이렇게 잘. 이거 책 광고 같은데. 좋습니다. 이 책 전권을 통해서 쓴 내용이 지금 하신 질문의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전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 책의 시작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무를 한 30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때, 제 앞이어서 그런지 세상에 누구도 나무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물론 제 뒤에 가서는 싫다고 좀 하지만 제 앞에서 다 좋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좋다라는 게 어떤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느티나무, 소나무 좋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느티나무 좋다고 얘기할 때는 이거 진짜 좋은 나무야라고 얘기하실 때는 이걸 베어내서 궁궐의 기둥으로 쓸 때 진짜 좋아. 물풀의나무라는 나무는 농기구로 많이 쓰는 나무거든요. 그 물풀의나무 이거 진짜 좋은 나무야 얘기할 때는 베어내서 달구지 바퀴로 할 때는 최고의 바퀴가 만들어져.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 두릅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잎사귀 따서 먹으면 진짜 맛이 끝내주는 좋은 나무야. 이런 식인 거죠. 그럼 결국 나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나무를 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방식들이 다 각자 다른데 대부분 좋아하는 방식은 뭐냐면 나무를 죽여서 나에게 복종시킬 때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게 1300페이지나 되는 책인데 이 전체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이 책의 편집자가 이 책의 이제 중심 메시지를 뽑아서 홍보를 하는데 그랬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나무는 살아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물론 제가 쓴 문장 중에서 좀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나무를 이렇게 쓰임새 위주로 사람 중심의 쓰임새 위주로 생각했을 때는 나무는 정말 죽여야 되거든요, 다. 최근에 제가 이 책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30년 동안 나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용어를 기사에서 한번 봤어요. 이전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방취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방취림. 그러니까 방풍림 이런 건 다 제가 아는 거고 다 들어봤는데 냄새를 막아주는 건가요? 맞아요. 방취림이라고 해갖고 이 방취림을 어디에다 하냐면 양계장 축산 그런 뭔지 아시죠? 그 냄새가 워낙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여기다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여기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용도로라도 안 심는 것보다는 심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게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거기에 양계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무용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 나무는
냄새를 막으려고 이렇게 세우는 건데 냄새의 근원이 사라지면 이 나무는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분명히 베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의 가로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가로수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좋다고 그래갖고 심었지만 이 나무가 커서 무성해지면 신호등을 가리거든요. 네. 표지판을 가리거든요. 그러면 가차없이 잘라내거든요. 잘라내도 이게 계속 무성해진다면 결국은 뽑아내버리거든요. 네. 이게 사람의 쓰임새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나무와 더불어 사는 거에 늘 이 엇박자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무가 좋다 그럴 땐 보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나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죽어서 혹은 죽여서 네, 그 죽여서. 용도를 말하는 네. 물론 살아있는 그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소나무, 이 사철 푸르른 그 솔잎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비율은 네. 좋아하는 비율은 쓰임새 쪽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출이 그렇게 볼 때 좀 독특한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그건 살아있을 때 용도가 있지만은 네. 글쎄요, 제가 이 무식해서 뭐 나무가 후각인지 몰라도 네. 방출임이라는 게 결국 너 혼자 맡아라, 막아주라 이런 그 취지라면은 네. 그런 용도로 쓰고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아무튼 뭐 축사 이런 게 없어지면 이제 그 용도를 다 했기 때문에 배워낼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쓰임새가 있는 쓰임새가 있는 그런 나무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같이 더불어 사는 존재 이상의 용도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 네. 그런 케이스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나무 전문가시고 나무를 사랑하는 분이라서 이게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혹시 나무와 대화가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대화가 가능하시다면 나무에게 단 한 가지만 물을 수 있다고 할 때 뭘 물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무는 또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까? 이 나무와 대화한다라는 게요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처음에는 누군가가 그랬을 거예요. 나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바라보다 보면 얘도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 느낌을 이렇게 교환한다라는 얘기를 교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교감을 이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아주 매혹적인 은유를 쓴 게 나무와의 대화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 제가 이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어요. 실제로 대화가 가능하려면 예를 들면 미국이 원산지인 나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미국식 영어로 걔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일본이 원산지인 동백나무 우리나라도 있지만 일본이 원산지인 동백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나무가 들어오면 일본어로 얘기해야 되고 러시아 쪽에 있던 나무가 우리나라에 오면 러시아어로 얘기해야 되는데요. 저는 외국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무와 대화하려는 그런 나무하고 이야기를 나누겠다라는 의도를 가져본 적이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고요. 다만 나무의 느낌을 느끼려고는 굉장히 애를 쓰면서 살아왔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시각으로만 나무를 관찰하는 시각의 느낌만으로는 나무를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동원하자. 그래서 코, 입, 귀, 손 이런 걸 다 동원해야 된다고 늘 주장해 왔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쓴 책인데요. 저는 사람의 감각이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감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의 감각과 그 감각에 복종하는 4개의 감각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의 감각이 시각이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뭐 학자도 아니고 이론가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나무를 이렇게 느낀다는 데 있어서 늘 코로 냄새를 맡고 싶고 그런다 하더라도 늘 이 시각적인 그 느낌의 비중이 워낙 커서 다른 걸로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각장애인
그 여자 한 분이랑 1년 동안 나무를 관찰을 했거든요. 네. 그 친구 선천적 시각장애인인데 그 친구는 시각으로 느낄 수가 없으니까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걸로 과연 이 친구는 나무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제가 옆에서 관찰하고 도와주고 이런 거를 1년을 했거든요. 네. 그 시각장애인이 제가 이름 얘기하면 잘 아실 텐데 김혜지라고 요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그 친구였어요. 예, 네. 1년을 이제 저랑 같이 많이 같이 했죠. 예. 네. 그때도 저는 나무를 제대로 느낀다라 이 나무를 느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감각을 동원하는 거는 맞지만 대화는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무에게 뭘 질문했을 때 나무가 답을 해준다라는 실제로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나무와 대화하는 여자라는 제목의 책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 이거 지가 얘기하고 지가 답한 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나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에서 온 친구가 어떻게 갑자기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못해요. 예. 그러니까 나무는 다만 느낌을 줄 뿐이고 그 느낌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이 예를 들면 때로는 나무가 비명을 지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무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게 인간의 언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나무도 느낌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뭐 예컨대 뭐 좀 호감이 간 사람한테 너 잘 왔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 때로 나무가 비명을 지를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네. 나무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있다면은 네. 이게 어떤 언어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선배님 말씀 딱 듣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월든 있잖아요. 그 저 데이비 소로 헨리 데이비 소로의 그 월든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산책하는데 저쪽 어딘가에서 나무의 비명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나무의 비명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무를 벌목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거든요. 네. 나무를 베어내는 순간 나무가 소나무 종류였는데 소나무 종류가 비명을 지른다라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한 그 월든의 그 에세이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런 그것들이 다 어떤 느낌으로 전달되는 거지 언어로 전달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대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느낌으로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예, 뭐냐면 제가 옛날 책에도 그런 얘기 쓴 적이 있는데 저 안동에 있는 어떤 은행나무인데 갈 때마다 뭐 이상하게 비가 온다거나 이래가지고 사진도 제대로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야말로 저랑 궁합이 안 맞은 거예요. 그렇게 쭉 지내다가 8년을 제가 그 나무에 공을 들였거든요. 8년 동안 거의 봄, 가을로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그 책에 그렇게 썼는데 8년을 찾아간 어느 날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바람 한 점 안 부는 여름날이었는데 나뭇가지가 팔랑팔랑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뭇가지가 팔랑팔랑 흔들리는 거에 제 느낌이 어서 와라 그러고 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느낌으로 통하는 것일 뿐이지 어떤 언어로 통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서 사실 지금 선배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꾸 대화라는 언어에만 집착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대화는 아니고 나무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만의 언어가 있겠죠.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자기만의 언어로 비명도 지르고 뭣도 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것들을 우리는 느낌으로 알아챌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어라는 용어를 좀 벗어나죠. 네. 교감, 느낌 이걸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교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언어라면 이제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소리랄지 교감이라면 우리가 좀 더 민감해져서 네. 나무가 느끼는 느낌을 좀 공유한다고 할 때 지금 사람들이 나무한테서 좀 들었으면 한 이야기, 나무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배려한다고 할 때 어떤 점들을 좀 꼽을 수 있습니까? 사실 나무는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4억 년 전이거든요. 호모사피엔스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25만 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면 160배가 넘는 기간이에요. 4억 년이면. 그러니까 160배가 넘는 기간 동안 나무가 이 땅에 쭉 살아왔고요. 호모사피엔스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나뭇가지 위에서 태어났거든요.
나뭇가지 위에서 이게 그 칼 세이건이 자기 책에서 이야기했고 뭐 많은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의 탄생을 나뭇가지 위로 이야기하죠. 거기서 이제 대낮에 이렇게 뭉치리고 살다가 아래로 내려온 밤이 되면 이제 워낙 그 당시 큰 포유동물이 많았으니까 무서우니까 거기 나뭇가지 위에 피해 있다가 밤이 되면 내려와서 열매를 주우러 걸어 다니면서 이족 보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호모사피엔스의 기원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이 도와줄 게 없어요. 사람이 도와줄 게 없고 나무 스스로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힘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나무를 도와주지 않아도 좋은데 도와주지 않아도 나무는 스스로 잘 살거든요. 근데 나무를 죽이는 걸 너무 좀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구도 계속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뿐이지 나무는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 이제 잘 살아갑니다. 네. 뭐 그렇게 본다면은 나무가 어쩌면 좀 내비둬 이럴지 모르죠. 맞아요. 예, 예. 그런 얘기는 하겠죠. 나 좀 내비둬라, 좀. 네. 저 냄새나는 축산농가 옆에다 심고 그러지 좀 말고. 나 그냥 내 멋대로 저 씨앗이 날아가서 살고 싶은데 살게 내버려둬. 그 얘기 좀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까마득한 후배인데 힘이 세졌다고 막 못 살게 구는 거 아닙니까? 그쵸. 까마득한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뭐 전국 방방곡곡 또 해외에 나와서까지 많은 나무를 만나보셨을 텐데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나무랄까요? 네. 하여튼 뭐 어떻게 표현을 하든 하여튼 기억에 남는 나무 하나 좀 스토리텔링을 해주시죠.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전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책을 쓰겠다, 뭐 연구 업적을 남기겠다 그런 의도는 전 없거든요. 네. 그냥 좋아서 다닌 거거든요, 그동안. 근데 좋아서 다녀온 다음에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좋아서 보고 왔는데 이거 좀 누구에게 좀 알리고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갔을 때 사진도 좀 열심히 찍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제가 할 줄 아는 건 글 쓰는 거니까 글을 써서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나무 편지라는 걸 써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제 그렇게 쭉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좋거든요, 정말. 그래서 한 그루를 뽑으시라 이런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가는 데마다. 왜냐면 인터뷰 시간은 짧고 하니까 이제 한 그루를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질문이 이거거든요. 이 모든 것 중에 한 그루를 뭘 뽑을까? 고민스러운 거 뭐냐면요. 제가 그거 한 그루 뽑으면 다른 애들이 질투할 거린단 말이죠. 네. 네. 딴 때는 나를 제일 좋은 것처럼 쳐다보더니 배신하네? 물론 걔네들도 한국어 못 알아들으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관계 있는 나무를 하나 뽑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최근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뽕나무가 있습니다. 뽕나무예요. 네. 예, 그 뽕나무 이름이 참 재밌죠? 예, 그게 뽕나무의 뽕자가, 이거 얘기하면 다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방귀를 뽕뽕 끼는 나무다. 그래서 뽕자가 붙은 거거든요. 예. 그게 뽕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오디거든요. 그 오디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돼서 방귀가 뽕뽕 나와요. 그래서 이제 뽕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나무인데, 이게, 정선 군청 앞에 있어요. 굉장히 큰 나무인데요. 정말 보면 놀랄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뽕나무는 시골 사람들, 옛날 시골 농촌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누에를 키웠으니까 비단을 내고, 그래서 뽕나무는 다들 아는 나무인데 다들 이런 나무들이거든요. 왜냐면 잎사귀를 딸 정도 이상은 사람들이 안 키웠어요. 못 올라가게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잡아왔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뽕나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뽕잎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뽕나무, 정선군청 앞에 있는 뽕나무는 높이가 30m까지 자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요. 그러니까 딱 보면 저도 처음, 제가 본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거의 30년 전에 본 나무고 계속 찾아다니는 나무지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한 쌍이 있어요. 한 쌍이 있는데 너무 예쁜 게 요 한 쌍의 나무 요 사이에 오래된 고택 여기 이제 인도가 있고요. 인도 맞은편으로 오래된 고택 대문이 거기 딱 있어요. 이게 너무 예뻐요, 풍경이. 그러면 이 대문하고 이 나무하고 이 집하고, 그리고 그 집이
강원도 문화재인가 뭐 이걸 뭔가 기념물로 지정돼 있을 겁니다.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요. 네. 그럼 여기 이 집하고 이 나무하고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다녔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집의 시조, 그러니까 마침 저랑 성씨가 같은데요. 저랑 촬영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네. 제주고씨 중시조 중에 네. 고순창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고순창이라는 분이 400여 년 전쯤에 벼슬을 하다가 벼슬을 버리고 이쪽에 내려온 거예요. 정선으로 내려와가지고 집을 지은 거죠.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그 고택을 짓고 고택 앞에다가 뽕나무 2그루를 심은 거예요. 네. 네. 이게 여기까지 생각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품이 있고 이런 선비가 왜 하필이면 뽕나무를 심었을까? 뽕나무는 이름도 그렇게 방귀뽕 소리가 나지만 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뽕밭 그러면 남녀 상열지사의 온상이었거든요. 실제로 나무가 굉장히 우거지기 때문에 뽕밭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밖에서 절대 안 보이거든요. 그냥 그 안에서 별짓 다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좀 천해 보이는 그런 나무를 자기 집 대문 앞에 심었다라는 게 이상했어요. 네. 그래서 대체 왜 심었을까? 이거를 막 제가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찾아보는 와중에 뭘 찾게 됐냐면 정선이라는 지역을 옛날 고려사 때부터 뭐라고 불렀냐면 쌍마심리라는 거 불렀대요. 그러니까 쌍마심리의 쌍자가 뽕나무 쌍자예요. 네. 네, 그 뽕나무 상마심리죠. 상마심리. 제가 발음이 그랬네요. 뽕나무 상자를 써서 상하고 그다음에 마는 우리 먹기도 하는 그 마 있잖아요. 그 상하고 마가 심리 이상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이거거든요. 네. 그 한가운데에 이 고순창이라는 어른이 집을 지은 거예요. 집을 짓고 저는 그 고순창이라는 어른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제가 책에도 이제 썼는데 만약에 폼 잡고 싶으면 그 앞에다 소나무 심었을 겁니다. 왜냐면 난 선비야. 딱 그러고 이제 폼 잡았을 거예요. 근데 이 어른은 이 마을이 뽕나무를 주로 심고 뽕나무를 가지고 먹고 사는 세상이다 그러면 민중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다라는 판단이 저는 듭니다. 물론 기록에는 없어요. 네. 기록에는 없지만 절대로 뽕나무를 심은 적이 없거든요. 선비들은 천안나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걸 심은 이유는 오로지 그 지역의 농민들, 자기가 사는 지역의 그 민중들, 그들의 삶 속에 나는 녹아 들어가겠다라는 아주 결연한 의지가 자기네 집 대문 앞에, 그것도 뒤란도 아니고 바로 대문 앞에다가 한 쌍의 뽕나무를 심어갖고 그게 오래도록 살아온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뽕나무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개인적인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천연기념물로 만들고 싶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담당 부서에 네.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침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그런 가장 최근에 그런 나무여서. 그러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신 게 뭐 여러 나무가 꽤 있죠? 많습니다. 네. 몇 그루나 됩니까? 꽤 많아요. 한 10그루 가까이 될까 싶은데요. 그 10그루 중에는 제가 직접 지금 이 네. 뽕나무처럼 직접 이렇게 관계한 것도 있고 때로는 제가 이제 발굴해낸 나무를 다른 사람들이 연결해서 저는 관계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들까지 있는데 제가 직접 관계한 거로 치면 한 5그루 정도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국화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모르지만 나라의 꽃을 국화도 맞으면 그런 식으로 그 민중의 삶과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나무를 지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궁화는 왜 그냥 국화됐습니까? 네, 그것도 지금 이 선배님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르는데 조선시대 때도 왕실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화예요. 이화가 오얀리자에 그때 이씨들이 그걸 해서 오얀리자에다가 꽃화자를 써서 이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할 때 이화는 백꽃리자를 쓰는데요. 그렇죠. 그 이화하고는 다르게 오얀리자를 쓰는데 오얏이 뭐냐면 자두나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두나무 꽃이 왕실의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화를 지정했다라면 조선시대가 망하면서 조선시대에 이미 우리나라 국가의 상징으로 썼던 건 오양나무였다고요. 네.
네. 자두나무. 근데 이게 이상하게 무궁화로 바뀌었어요. 네. 예. 이 무궁화로 바뀐 걸 저 이 책에도 또 그 얘기도 썼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위에서부터 만들어낸 게 아니라 민중들이 스스로 좋아한 거예요. 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이 좋아하니까, 이게 독립운동가들의 상징이구나 그러고, 민가에서도 많이 심었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무궁화를 더 좋아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일제의 간악한 무궁화 탄압이었던 거죠. 네. 무궁화 동산을 불을 질러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진짜 제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식물을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무궁화가 유일하다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네. 이 말 맞을 겁니다. 제가 전 세계 사례를 다 모르지만 이건 맞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무궁화를 계속 탄압하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누르면 누를수록 반작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궁화 사랑들은 점점 더 커졌고, 그래서 민중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무궁화였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지금 많이 들지만 예, 잠깐 한 가지 이 무궁화 얘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무궁화를 국화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지만요, 우리나라 법령에 무궁화를 국화로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민중들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무궁화를 여기에도 달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무궁화 여기에 달고 다니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무궁화를 국화로 그 아주 간단한 법령 하나인데요. 그 법령이 올라왔다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해서 밀렸는데요. 자기 여기에 걸려있는 꽃이 뭔지 조금만 생각해 본다라면 국화로 지정하는 거에 좀 더 애들을 썼으면 좋겠는데, 여기다 걸 줄만 알았지 무궁화가 뭔지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는 저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저는 좀 한심스러워 보입니다. 그걸 왜 미루고 혹은 막는 걸까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네. 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고, 네, 실제 그 식물 무궁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천연기념물 지정을 받아냈듯이 그것도 앞장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법인데요. 네. 법령인데, 법령은 여의도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예. 청원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의도 사람들 좀 움직여야겠군요. 안 해요. 네. 그런가 하면 아까 그 나무 탄압하셨다고 하셨는데 벚나무를 많이 심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네. 강점기 때? 네, 네. 그것도 의도가 있는 거겠죠? 자기네가 좋아하는 걸 갖다가 심은 거죠. 그 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화적 통치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여러분 창씨개명도 그거잖아요. 네. 예, 우리말 못 쓰게 하고 이런 것들 문화적으로 이제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와중에 네. 자기네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인 벚나무를 갖다가 이제 전국에 심으면서 벚꽃놀이 즐겨라, 밤벚꽃놀이. 네. 그게 일본의 전형적인 문화였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죠. 네. 한때는 뭐 야사쿠라 뭐 그렇게. 그렇죠. 야사쿠라 그랬죠, 일본말. 지금 하신 이야기, 무궁화 이야기하고 통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무와 공생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뭘 꼽을 수 있습니까? 저는 특히 이제 그 도시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도시는 숲하고 좀 달라서 도시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나무들은 가로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도시 가로수 지키기 시민연대 이런 모임들이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의 일들이 저는 정말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그분들 하시는 게 굉장히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시라는 환경이 나무가 오랫동안 뿌리박고 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무는 뿌리를 펼칠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로수라는 게 다 뿌리 그 가로세로 2m거든요. 그 공간만 흙으로 하고 양옆에는 다 옹벽을 치거든요. 왜냐면 이쪽에는 그 배수구가 있어요. 배수로 뭐 이런 게, 저 아스팔트 쪽으로는 배수로가 있어야 되고, 이쪽엔 사람들이 다니는 쪽을 이렇게 질퍽질퍽하지 않게 하려고 또 옹벽을 쳐요. 그러니까 딱 2제곱미터, 그러니까 땅 속에 옹벽이 있는 거예요? 옹벽이 있죠. 그 흙이 그대로 옹벽이 없으면 무너지면 옆으로 다 뭐 물이 샌다거나 이래서 안 돼요. 다 옹벽이 있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얘네들이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오래 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도시민들이 먼저 해줬으면 하는 생각 드는 게,
우리 곁에는 어디나 나무가 있어요. 정말 나무 없는 데 없거든요. 그 나무를 좀 이렇게 아까 처음에도 제가 이 선배한테 곁에 있는 거 바라보시면 좋아집니다. 이런 말씀 드렸듯이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자주 바라보시면 얘가 참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거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요즘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거든요. 아무렇게나 안 해요, 요즘요. 그러니까 시청이나 구청에다가 전화 한 통화를 딱 하시면 또 요즘 공무원들이 친절할 뿐만이 아니라 부지런하기도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얘가 막 부러지고 막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딱 그렇게 딱 전화를 하시면 진짜 몇 시간 안에 나와 봅니다. 그리고 시청 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물론 제가 사는 도시는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요즘 흐름이 그러는데 와서 보시고 시청 예산으로 그 나무를 살리기 작업들을 하거든요. 아무리 극악한 조건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옹벽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마치 양계장처럼 그럼요. 딱 거기에 막혀놓는 거예요. 나무가 정조하지만 그 딱 바운더리를 정해주는군요. 네. 예. 나무로 본 한국 사회랄까요? 뭐 조림, 뭐 숲 관리, 뭐 산불 예방 등에 면에서 한국은 나무 대접을 좀 제대로 하는 나라입니까? 그거 혹시 아세요? 나무를 제일 많이 베는 산업이 뭘 것 같으세요? 산업이요? 네. 그 제지 뭐 이런 쪽인가요? 맞습니다. 제지 산업인데요. 제지 산업, 이 제지 산업, 이 세계적으로 이 숲을 보존하자라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싸우는 대상이 제지 관련 대기업들하고 싸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번역된 책 중에도 약탈자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여기서 제지 산업가들을 다 약탈자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지 산업에서 나무를 베는 양의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예요. 전 세계. 그 나무 종이 소비량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 이 제지 산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무를 베는 정도가 아니라 동남아나 이런 열대 우림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제지 산업체들이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들어가 있어요. 약탈자이자 침략자군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사실 요즘은 침략자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왜냐면 다국적 기업이어서 전 세계 다 들어가니까 침략자라는 표현은 좀 심할지 모르겠는데 약탈자인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나무를 베어내는 그런 거에 앞장선다는 그런 비난에 결코 자유롭지 않고요. 예. 근데 굉장히 그 제지산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베는 거 이상으로 심는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네. 그 베는 것만큼 심지 않는 그런 데도 있지만, 이 우리나라 제지 회사들은 진짜 베기도 무지하게 베고, 그거 못지않게 많이 심어요. 예. 근데 그 심는 게 그러면 의미가 있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숲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면요. 나무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요. 그 나무를 먹이로 하면서 살아가는 숱하게 많은 생태계라는 거군요. 그렇죠. 거대한 생태계거든요. 땅 속에도 이 균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류 이런 것들이 쫙 퍼지면서 완벽한 하나의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게 숲이거든요. 네. 근데 이 완벽한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걸리냐면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약탈자들이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500년 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500년을 이 제지산업이 참냐? 절대 아니거든요. 심기는 계속 심어요. 그러면 그 심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500년 동안 그 나무들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500년 동안 그 기업,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500년을 기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심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그건 베어내려고 심는 거잖아요. 네. 그냥 심는 걸로 면피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무 선진국은 어느 나라고 그 나라는 나무 대접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본 나라들이 대부분 캐나다, 예, 북미 지역인데요. 미국은 제가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미국은 양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나무를 잘 보호하고
미국에는 그런 일도 있어요. 최장 기록인데요. 그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이라는 여자분이요. 20대 시절에 나무를 그 숲에서 벌목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숲에 있는 제일 큰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요. 거기 60m 되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보는 메타세코야랑 비슷한 종류의 큰 나무인데 그 60m가 되는데요. 그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m 부근에다가 오두막을 지어요. 가로 세로 2m 정도 되는 2평방미터 정도 되는 한 평도 안 되는 집을 짓고 그 안에서 738일을 견뎌요. 고공농성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미국의 정치에 의하면 미국은 더군다나 지금 그 하고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계 기후협약 이런 데서 다 탈퇴하고 지멋대로 하거든요. 네. 기름 마음대로 쓰고 막 그러는 사람인데 실제로 미국에는 이런 훌륭한 환경운동가들이 많아서 미국의 일부 숲은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원시림 상태가 많이 유지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북미 이 지역이 비교적 그 나무를 잘 지키고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북미 지역에는 아무리 인디언 레저베이션 그래갖고 인디언 원주민들을 다 이렇게 몰아놨다 하더라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원주민들이 남긴 글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들을 보면 인디언의 말, 인디언의 생각, 이런 책들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 것들. 그런 자연 친화적인 생각들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북미 지역의 그런 아름다운 숲을 지키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보통 고공농성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사는데 그분의 경우 나무의 생존권을 지키려고 한 거고 그래서 조금 효과가 있었습니까? 성공했어요. 네, 그 숲 전체를 베어내는 그 작업을 했는데 이게 그 여자분인데 버터플라이 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걸 하다가 738일 동안 하는 동안 진짜 온갖 위협을 다 받아요. 그 벌목회사에서 헬기를 보내가지고 그 위에서 막 그 바람이 무지하게 세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그 인터뷰도 다 유튜브에 있는데 지금 화질은 나쁘지만 하여튼 있어요. 네. 근데 738일 동안 그걸 하는 동안 세상에 알려졌어요. 환경운동 자체는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세상에 알리면서 미국 전 지역에서 이 사람을 지원하면서 모금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가 모였냐면 5만 달러가 모입니다. 이게 언제 얘기냐면 1990년대 초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때 5만 달러가 모여요. 그때 돈으로. 그리고 결국은 이 한 사람이 시작한 그 시위가 미국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벌목회사가 그럼 벌목을 끝내겠다. 벌목을 안 하기로 합니다. 그래갖고 이 모금을 5만 달러를 모은 5만 달러를 그 회사에 줬어요. 너네 그럼 이걸로 보상하겠다. 근데 그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5만 달러를 먹고 갔으면 아이 얄미운 건 이럴 텐데 그래도 고맙잖아요. 어쨌든 벌목 안 해준 게. 근데 그 5만 달러를 이 숲의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서 그들이 헌납을 해버렸어요. 한 사람의 힘이 그만큼 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뭐랄까, 하여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순환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어져서, 네. 하여튼 좋은 사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필재의 침은, 오늘은, 나무 칼럼니스트이자 나무 인문학자, 고기용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